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 부의장 1분기 인플레 걱정거리, 금리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필립 제퍼슨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올해 1분기 물가지표가 우려스러웠다며 정책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현지 시간 13일 클리블랜드 여는 행사에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올해 1분기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약해졌으며 그것은 나에게 우려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돌아가고 있다는 추가적 증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면서 그것을 가질 때까지 정책금리를 제약적 영역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경합주 6곳 중에서 5곳에서 바이든에게 우세. 오는 11월 대선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대부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타임즈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대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9일까지 6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4,09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 전기차 관세 인상 시 중국 중대한 대응 예상.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 같은 방침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며 중국의 중대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옐런 장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려 사안에 집중돼야 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사항 계속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 지표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지 관망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미증시 마찬가지로 이제 CPI, PPI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이슈가 남아서 그런지 3대 지수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하루 뒤에 공개될 PPI와 또 그 다음 날에 공개되는 CPI 등 물가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 14일 미국의 4월 PPI가 발표가 됩니다. 4월의 P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년 대비 2.4% 올랐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5일에는 미국의 4월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CPI는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가 있습니다. 4월의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6% 각각 상승했을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향으로 3대 지수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개선 조짐과 또 캐나다의 잠재적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유가가 전 세션에 배럴당 1달러 하락해서 반등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브렌트유 선물은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12시 39분까지 34센트, 즉 0.4% 상승한 배럴당 83.1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선물은요, 55센트 오른 배럴당 78.8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주말에 중국 자료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는 3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에 생산자 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내수 개선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또한 중국은 경제 주요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조 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급 측면에서 캐나다 서부 산불로 인해서 잠재적 석유 공급 차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중개업체 스톤엑스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량은 일일 330만 배럴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와 그 동맹국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공급 감축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유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펙 2위 산유국인 이라크의 석유 장관은 산유국이 동의한 석유 생산량의 삭감을 약속했다고 일요일 국영통신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뱅크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회사 ARM이 내년에 첫 제품 출시를 목표로 인공지능 칩 개발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분야에서 최대 1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ARM은 AI 칩 부문을 설립을 하고 2025년 봄까지 프로토타입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제조업체가 대량 생산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해당 연도 가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RM은 이미 엔비디아와 기타 칩 개발업체에 아키텍처라 불리고 있는 회로 설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서 아키텍처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ARM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초기 개발 비용을 소프트뱅크도 부담하게 됩니다. 양산 체제가 갖춰지면 AI 칩 사업을 분사해서 소프트뱅크 산하로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CEO는 AI 혁명 비전에 따라서 소프트뱅크는 데이터 센터, 로봇 및 발전 분야로 확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면서 또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 촉진을 하기 위해서 최신 AI, 반도체 및 로봇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는 이르면 2026년에 미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동에 자체 개발 칩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임을 드러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고 또 차세대 융합 기술을 염두에 두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테슬라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번 달 말까지 모델 Y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특별하고 또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최신 구매 인센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5월 31일까지 주문하는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연 0.99%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모델 Y 프로모션 파이낸싱을 시작했습니다. 프로모션 할부는 36개월에서 72개월 사이의 대출 조건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세 가지 모델 Y 트림 옵션 모두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할부이자 파격 인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자동차 업계의 고금리가 역풍으로 작용하고 또 올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최근 출시된 기본형 모델 Y 통 레인지 RWD는 현재 연방 및 지방 세금 공제 전 44,990달러부터 시작을 하면서 또 롱레인지 AWD와 퍼포먼스 트림은 각각 47,990달러와 51,490달러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는 1분기에 96,729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성장세가 둔화가 됐지만 모델 Y는 여전히 전체 전기차 판매의 35%를 차지하는 등 테슬라의 실적을 견인하는 차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산하 죽수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차량 2대가 갑자기 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정부 고속도로 안전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월요일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서 죽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두 사고 모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도요타 하이랜더 SUV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고 모두 낮 시간에 발생을 했으면서 각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자율주행 모드로 운영이 되고 있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관은 이번 조사가 충돌 사고 당시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이 보행자 및 사용자 주변의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는 일요일에 주요 외국인 투자자가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업인 아마존, 헬스케어 기업인 화이자, 월스트리트 은행, 모건 스탠리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월요일에 해외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연례 추즈 프랑스 행사를 시작을 하는데
작년 행사에서는 14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은 일요일에 아마존이 프랑스에 약 1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또 헬스케어 기업인 화이자와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총 10억 달러에 가까운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파리의 역할을 더 견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랑스 경제는 재정 적자에 대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어서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와 유럽연합 전체가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 맞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프랑스 석유 메이저 토탈에너지가 지난달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의에서 르메르 장관은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연합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재무부는 주력 경제의 주요 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장기 특별 국채 1조 위안, 대략 1,380억 달러 발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무부는 월요일 초에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만기는 20에서 50년이면서 5월 17일부터 발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계자에 따르면 20년 만기 3천억 위안, 30년 만기 6천억 위안, 그다음에 50년 만기 1,00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리창 중국 총리는 월요일 주요 국가 전략에 이행을 지원을 하고 핵심 분야의 안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잘 활용할 것을 관리들에게 촉구를 했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 3월에 중국 양회에서 처음 발표된 이 특별국채 발행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몇 주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발행이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이 알려지자 채권 수익률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2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2.5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30bps를 하락한 수치입니다. 상하이 안팡 사모펀드 투자 책임자는 이런 채권 공급이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은 중앙은행이 금리와 또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기업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글로 아메리칸은 월요일에 세계 최대 상장 광산업체 BHP 그룹의 340억 파운드 약 58조 4,100억 원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런던에 상장된 이 광산업체는 앞서 4월 25일에 있었던 BHP의 390억 달러 전액 주식 매입 제안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5월 7일에 이루어진 이 새로운 제안은 첫 번째 제안보다 10% 높았으면서 합병 교환 비율을 15% 높여 통합그룹에 대한 앵글로 아메리칸 주주의 총 지분을 14.8%에서 16.6%로 높였습니다. BHP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서 두 번째 제안이 거부돼서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앵글로 측이 밝히길 수정된 입찰은 다시 앵글로에게 남아프리카의 철광석과 백금 자산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 구조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BHP의 제안은 앵글로 아메리칸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병과 인수의 조건부 실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확실성과 또 실행 위험으로 불균형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픈 AI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오픈 AI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새로운 AI 모델과 데스크톱 버전의 챗 GPT를 출시했습니다. 네, 기술 책임자인 미라 무라티는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에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오픈 AI의 무료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챗 GPT-4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은 텍스트, 비디오 및 오디오 기능이 개선되어서 훨씬 더 빠르면서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라티는 새 모델은 50개 언어에 대한 챗 GPT의 품질과 속도를 향상시켰으면서 오픈 AI의 API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오늘부터 새 모듈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GPT의 새 모델은 GPT-4 터보보다 2배 빠르면서 비용은 절반이라고 무라티는 말했습니다. 오픈 AI 팀원들은 공개 연설에 앞서서 새로운 모델의 오디오 기능을 시연을 했습니다. 연구원 마크 첸은 이 모델이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첸은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능을 시연을 하면서 목소리 톤을 더 극적이거나 로봇처럼 바꾸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팀원들은 수학 방정식을 풀고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델의 능력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오은비였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민관펀드로 팹리스 등 육성, 보조금 없인 엑소더스 못 막아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침은 간접 금융 지원을 통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지원 규모의 상당 부분이 대출과 펀드를 통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는 10조 원 중반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법인 세수가 5조 5천억 원 감소하는 등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 우려고요. 때문에 재정 투입보다는 민관 공동 출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산업은행과 정부 재정으로 마중물을 만든 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은이 연간 수천억 원을 출자하면 민간 금융기관들이 그에 비례하게 자금을 매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정부 지원 기금은 매년 국회에서 채권 보증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함께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고요. 소부장과 팹리스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정부와 함께 총 3천억 원 넘게 투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도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행정 규제 철폐 및 SOC를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정부 지원은 환영하나 대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그리고 132억 달러의 R&D 지원금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 시 2차 반도체 보조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미 해당 지급만으로도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더욱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31%였던 한국의 1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미국과 일본 등의 설비가 본격 가동되는 2032년 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이 2차 보조금 지원 시 한국에 지어질 최첨단 설비가 미국으로 빠질 것 역시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만이 69% 그리고 한국이 31%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약 10년 뒤인 2032년엔 대만 47%, 한국은 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파이를 미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에 민간 매칭 펀드를 조성합니다. 총 지원 규모가 10조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32년 한국의 점유율은 31%에서 9%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직접 지원 정책 추가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년 뒤 시장 10배, 삼성, LG, OLED 게이밍 모니터 한판 승부.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양대 디스플레이 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IT향 OLED를 낙점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용 OLED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OLED 패널과 궁합이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용 모니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주사율이 용도에 따라 전환하는 기술을 적용한 모니터가 출시가 됐습니다. 올해 34인치용 모니터까지 양산을 시작해 20에서 40인치대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할 거고요. 시장이 무르익기 전에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글로벌 모니터 브랜드와 협력을 통해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자사 패널이 들어간 삼성전자의 OLED 모니터가 호평을 받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첫 OLED 모니터를 선보인 지 1년 만에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내 동일 공정을 쓰는 TV 패널 생산 라인을 조성해 모니터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고 최근 OLED의 주요 전장이었던 TV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그동안 모색해왔는데요. 특히 게임용으로 각광받는 OLED 모니터는 상용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입니다. LCD 대비 가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경우 한 번 써보면 타 디바이스와 비교해 만족도나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신기술 적용이 많아 이렇게 같이 되면 부가가치도 더 높은 이익률이 예상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크기별 OLED 모니터 판매량 전망입니다. 2023년 대비 2029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는 10억 8,827만 달러까지 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9년 매출 1억 8천만 달러로 최고 주사율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연내 고성능 34인치를 양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에서 40인치 라인업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은 8.6세대 라인을 대폭 늘려 맞불 작전을 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약사, 의료대란에 골골 수출조 집중해야.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의 주가가 연일 바닥을 찍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매출 하락 우려 속에 국내 제약사의 2분기 매출액 추정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 역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 실적이 좋은 제약사들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3분기 조정기에는 탄탄한 해외 실적이 동반된 안정적인 제약 바이오주를 추천하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국내 1위 항암제 판매 기업 보령은 약 40일간 14.99%나 하락했습니다. 유한양행과 대웅제약 역시 같은 기간 약 6.65%, 8.74% 뚝 떨어졌는데요. JW 중해대학과 HK 이노엔 역시 같은 기간 매출 평균 전망치 각각 10억, 45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제약사의 피해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제약사 중에서도 특히 대형 병원을 영업하는 제약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의사 부족으로 수술이 미뤄지고 또 퇴원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처방이 급감하는 탓입니다. 제약사의 2024년 2분기 매출 평균 전망치입니다. 보령과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HK 이노엔 그리고 대웅제약까지 큰 제약사들이 모두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11,000원, 유한양행도 5월 10일 71,600원까지 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급 병원 처방이 줄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보령은 40일째 15%나 넘게 떨어졌고요. 2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보다 해외 실적을 봐야 한다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백 노하우로 태국, 인니 공략, 아시아뱅크 도약한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로 아시아뱅크로 발돋움할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포문을 열었고요. 국내 1호 인터넷뱅크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당기순이익이 1,112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데 3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모습입니다. 대환대출 기반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점유율이 확대됐는데 이자 이익이 늘면서 실적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카카오뱅크는 수신자금의 자금 운용과 트래픽 기반의 플랫폼 수익 확대로 성장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356만 명에 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 둘 중 하나가 카카오뱅크를 쓰는 겁니다. 눈여겨볼 점은 56%에 달하는 요구불 예금 비중입니다. 저원가성 예금으로 불리는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어 금리가 연 0.1%에 불과한데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는 적게 지출하면서 대출 금리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짜여진 모습이고요. 카카오뱅크는 그간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시아뱅크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문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국과 인도네시아 진출로 현지 파트너들과 동남아 시장부터 공략할 예정인데 지난해에는 MOU를 체결했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가취득 설립 준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1,11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터치했습니다. 공짜 예금 급증에 대출 경쟁력 또한 높아지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디지털 금융 진출 젠거름으로 통해 해외 사업 축적해 글로벌 영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다양한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에 과연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미 관세 폭탄 폭풍전야. 사실 지금 방금 제가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직접 발표한다고 하면서 25%에서 100% 중국산 전기차 정말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팀장님 지금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최근 갑자기 이 내용들이 나온 것은 아니고 뉴스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2월부터 좀 천천히 뉴스가 하나둘씩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 강도가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바이든 정부가 대중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발표를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점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선이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거의 전 사업 부분에서 좀 진행이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패권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7.5%에서 거의 3배 인상을 지시를 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100%로 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 뜻은 무엇이냐? 중국산 지금 좀 적게 수입을 하고 앞으로 좀 중국 쪽을 좀 많이
때리겠다라는 의도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뭐 전기차, 반도체, 광물, 조선, 철강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게 AI 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혹은 애플 각자 다 AI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 앞으로의 패러다임 자체가 AI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거의 몇 조나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와중에 중국 쪽을 계속 배제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가 칩도 중국에 안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비, 뭐 일본 쪽이라든지 혹은 네덜란드 쪽 같은 경우도 동맹국들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AI 소프트웨어 수출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긴 한데 결국 AI 같은 경우에도 원소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AI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와 혹은 이제 클라우드 소스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오픈 소스 같은 경우야 좀 무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클라우드 소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기업들이 뭐 중국 쪽에 팔아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라든지 기관 쪽에 판매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검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앞으로 AI 같은 경우도 중국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 전방위적으로 특히 뭐 레거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까지 점점 더 통제를 해서 목을 조여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뭐 뉴스들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네, 이렇게 팀장님이 짚어주신 키워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 뉴스를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런 주목해야 될 투자 키워드 그리고 또 뭐 선정 이유가 좀 있을까요? 키워드 자체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잡아봤는데 그 이유가 지금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패권을 어떻게 잡는지 여부예요. 실제로 갑자기 미중 간의 사이가 좋았던 것은 뭐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 1970년대라든지 2000년대 초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좀 이제 2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세계 경찰 타이틀을 달면서 좀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사이는 뭐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았던 것은 트럼프 정권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내세우면서 중국과 사이가 크게 안 좋았고 그때부터 패권 전쟁이 조금 더 심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처럼 패권 전쟁 나오게 되면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뭐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규제를 진행을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럼 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 휘토류 규제할게, 곡물 규제할게 하면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웠던 일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내세우는 게 뭐 저가 공세,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은 결국 미국 쪽에 대해서 미국산 같은 경우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결국 미국 쪽에서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고 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압박의 강도는 조금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미국 대선이 나타날 때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실제로 폭탄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굉장히 잘하는
국가예요. 슈퍼 301조를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무역 보복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이 더욱더 본격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선인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팀장님 사실 이런 모든 이슈는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도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혹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가 또 있을까요? 일단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수액 섹터라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관세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쪽에서의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바이오 섹터, 특히 CDMO 쪽이라든지 거기다가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수액 섹터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좀 이제 전거래일도 그렇고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종목군들이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들을 띠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가 국가별 쿼터제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맞긴 하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접근으로 봤을 때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종목군들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좀 내가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상 9시 15분 이후에 좀 시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사그라졌을 때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슈가 계속 될 것이 맞긴 하나 내일 무슨 날이죠? 빨간 날입니다. 휴장이고요. 특히 CPI에 대한 내용들도 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이후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반드시 끊어줘야 한다는 점. 그로 인해서 수급이 쏠렸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선 9시 15분까지의 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철강주가 움직이게 되면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었을 때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함께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2차전지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2차전지 섹터가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긴 하나 추세적인 상승 여부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P단에서의 가격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Q단 같은 경우도 수요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나타나야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특히 리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가격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철강주에서 철강주에서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로 나아가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오늘 단기에 대한 시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2차전지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바닥인가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것 역시도 기술적인 반등의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섹터를 보고 있는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섹터예요. 특히 전선 쪽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직접도 자체가 중국 쪽에서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저 케이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LS와 대한전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전선주들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 유독 눈에 띄었던 특징주가 LS와 대한전선이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LS가 물론 IRA에서 법안 좀
2,300억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연결을 지어보게 된다면 앞으로 전선 쪽에서의 성장 사이클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쪽은 해적 케이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조선이라든지 CDMO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조선 같은 경우에 실적 베이스 기반으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특히 신조선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붙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실적 베이스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혹은 에머로 쪽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하나오션, 거기다가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패시브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살아있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CDMO 같은 경우도 HLB가 16일에 좀 승인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갈림성은 나올 수가 있긴 하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 거기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DMO 관련했을 때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라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짧고 빠르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수혜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김시은 팀장님과 이 미중 갈등 간의 그 안에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일면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개별 종목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급등 급락한 종목 살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 탑5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장에서 주목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시간에 움직여준 거 본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시간에 움직였던 게 이제 미중 전쟁, 이제 미국이 또 중국에 관세를 또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맞대응, 그런 것들이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또 시간에 급등이 오전 아침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이제 또 연장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구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보였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모멘텀으로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게 우리가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하이스틸 뭐 이름만 봐도 뭐뭐 스틸, 보통 철강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뭐뭐 스틸로 많이 끝나죠. 예전에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뭐 제약 이렇게 붙는 것처럼 스틸이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나는 누가 봐도 철강 관련주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제 장중에 급등으로서 뭐 6% 뭐 어쨌든 양봉 마감해주고 시간에 끌어올리는 모습,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뭐 하방 추세 돌파까지 나온 자리에서 상방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뭐뭐 스틸이죠. 즉 신스틸로 이제 또 끝나기도 합니다. 신스틸 같은 경우는 차트도 워낙에 바닥에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은 얼마든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생각해 보고 있고, 이 역시나 지금 보면은 하방 추세 돌파하고 이제 주가 반등 나오는 만큼 4,000원대 뚫어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고가 상방 랠리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틸이 아니라 이제 철강으로 끝나죠. 이제 철강, 난 누가 더 철강 관련주입니다 하면서 이제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에요. 금강철강. 그러니까 지금 이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종목들이, 알루미늄, 철강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뭐
이 과거에 구리만큼은 못 올라갔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리 가격에 따른 부분도 있고 뭐 AI 관련돼 있는 부분에 반사익도 있다 보니까 크게 올라갔고 전체적인 이 원자재 쪽으로서 철강주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트적으로 봐도 리스크가 좀 많이 적은 모습 우리가 확인되고 있다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5,600원 정도 뚫어주고 상방으로 날리는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이제 철강 알루미늄이라고 했죠.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 또 이제 포착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 흐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지켜줄 구간 끝까지 지켜내면서 지금 방향 돌리고 있는 모습대가 나와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 많이 해보실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 움직인 이유가 이제 261억 규모 정도의 PC공사, 그러니까 그냥 수주공사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자연과 환경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주의 깊게 보면 좋은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하방수를 돌파하면서 바닥에서 진짜 그냥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기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정말 강한 이슈만 나와준다고 하면 상방으로 열린 자리가 지금 뭐 10배 이상 열린 자리라 생각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857억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제 261억 원 규모의 이제 공사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시총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의 공사기 때문에 실적 발생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큰 상방 흐름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자연과 환경 소개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중 갈등에서 발발된 구리 관련주가 시간 외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알루미늄과 함께 철강주가 시간 외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또 오늘 장에서는 자연과 환경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급락한 종목도 알아봐야죠. 탑5와 함께 어떤 종목 오늘 장에서 주의해야 될까요? 급락했던 종목들은 또 다 투자주의, 사실 투자주의 종목이라 다 투자주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자주의라는 게 투자주의가 붙어서 경고 주는 종목도 있고 뭐 단기과열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면 본느라는 종목이에요, 본느. 본느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또 열 붙어 있죠. 단기 과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30분씩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대원 전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다이렉트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1,000원대도 안 하던 종목이 지금 5,000원까지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치니까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걸려버리죠. 거기에 따른 하락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됐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되다 보니까 오늘부터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돼요.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락 리스크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제 단타 물량 출회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과열 이런 게 아니라 이 주의 걸린 이유가 투자주의 스팸 관여 과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팸 관여라는 거 말 그대로 이 종목 급등합니다, 사셔야 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스팸으로서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스팸 관여가 됐다라는 소식의 투자주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투자주의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투자주의에 걸린 이유가 소수 계좌가 매수 관여 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계좌가 계속 사파를 하는데 눈에 띄게 특정 계좌가 너무 한 특정 계좌가 너무 주가를 롤링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라고 해서 투자주의가 붙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은 종목은 재룡산업을 얘기하고 싶어요. 재룡산업이 보면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저항 맞고 죽는 자리죠. 그러니까 뚫어주면서 강하게 상승하면 좋습니다. 근데 못 상승하면 하락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룡산업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락한 탑5 종목의 경우 투자 주의 그리고 투자 경고로 지정된 종목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장에선 재료산업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판단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MSCI 분기 리뷰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중미 관세 폭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시회 외에서는 시간의 급등주로 자연과 환경, 시간의 급락주로 재료용 산업을 꼽았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증시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승부주에 대한 힌트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